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온누리의 사랑과 평화와 축복이 넘쳐야 할 성탄절이지만 정작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자 지구에 성탄 전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70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요, 2명이 숨지고 20명 정도가 중상을 입었다는데, 이 비극적인 소식이 성탄절에 들려와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성탄 밤의 기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음보다 강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화마로 상처 입은 곳에, 세상의 아픈 곳에 그 지극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가서 닿길 성탄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그리고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댓글 읽어주는 작가 코너 이어갑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면서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관내 시내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개편합니다. 비용보다는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하기로 했네요. 네, 광양시가 최근 2023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경영진단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노선 개편안과 추진 계획 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지난 2019년 일부 노선을 폐지하고 도심형 순환버스를 배치하는 등 적자 노선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노선 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노선 추가 및 증차 등을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노선 개편이 이원화된 광양읍과 중마권역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읍면 간 간선버스와 면 생활지 중심의 농어촌 마을을 연계한 지선버스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우선 옥곡 정류장을 환승 정류장으로 지정하고 도심과 농촌을 연결하는 노선을 추가하고 증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황금지구 택지 준공에 따라 황금지구와 고략중, 중마터미널을 경유하는 신규 노선과 증차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읍권역, 광양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광양역과 황금동, 중마동까지 연결되는 신규 노선과 광양읍에서 황금지구, 중마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도시간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노선을 신설하거나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증차, 시내버스 운송비 지원, 여기를 위한 예산 지원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광양시는 최근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는 광양읍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광양읍 순환 노선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옥곡과 진상, 진월, 다안면 등 면 지역 단위에서 광양읍을 연결을 위한 버스 운행 배차 시간을 기존 60분에서 30분대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관내 중마 금호동 권역의 통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을 증차하고 중마동 순환버스의 경우 정류장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11대의 버스 증차 예산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아 놓은 상태인데, 이번 용역에서 최종 15대까지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15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신규 시내버스를 신청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꺼번에 출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버스 출고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가려 이 버스 노선의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의견을 들었다며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다수가 만족하는 안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경영진단 용역 결과 광양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 중 수익이 나는 노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총 운송 수익금은 약 62억,
총 운송 원가는 약 13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운송 수익금에 비해서 원가가 2배가 넘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어느 정도는 감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순천시의 올해 기부금 총액 당초 예상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올해 기부금 총액이 지난 11월 말 기준 2억 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순천시의 기부 금액은 당초 순천시의 예상 금액이었던 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금액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부금 총액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당초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을 5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목표액을 3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액 5억을 3억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 그동안 순천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는 의회 보고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자체 분석하고 시가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과 관련해 기부금을 낸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순천의 답례품은 순천사랑 상품권과 쌀, 축산품, 김장 등이 인기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 답례 품목 78개 품목 중 순천사랑 상품권과 쌀 등의 수요가 많고 앞으로 순천 지역에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각 시군에서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남도 전체 기부금 모금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순천시의 기부금이 적은 편이어서 앞으로 순천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시의 신청사 건립 문제가 수년째 표류하면서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속 지연되고 있네요. 네, 여수시 의회가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신축공사 결정을 내린 문수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3월에 당초 준공 예정이었지만 절차가 늦어지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수동 주민자치센터는 여문공원 테니스장 자리에 5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당초 2024년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준공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이전 신축 방침을 결정하고 같음해 3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결받고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초기에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지만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 지연과 여문공원 도시계획 지정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현재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결정 이후 행정 절차 이행에만 4년의 기간이 경과되고 있는 셈인데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여수시의 사정 어떻습니까? 네, 여수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으로 해당 주민들의 행정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며 여수시의 사업 추진 지연이 주무부서인 회계과와 공원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부서 간 업무 협조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여수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당장 올해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말 준공과 개관이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크리스마스에도 털어야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두 분과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천하람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천하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국 정치가 항상 정신 없어서 저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예.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야기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가 순천시 선거구 단독 분과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을 했고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죠. 신정훈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죠. 물론 뭐 순천에 국민의힘이 열심히 뭐 노력을 하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만은 순천의 분구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순천 분구가 된 거는 순천시 인구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에 순천의 인구를 늘리고 또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순천이 분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모든 순천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천시를 키우고 또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순천 시민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발언은 사과하고 철회하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테고요. 그럼요.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에서 그 순천 분구 문제에 있어가지고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그 지난번에 목포에서 열렸던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제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는 참석자도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의 어떤 위탁을 받은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해룡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선거구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순천시의 게리맨더링, 특히 해룡면의 주민들이 이런 심각한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서부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한 걸로 보인다. 저도 지금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걱정이 이제 그 다시 회귀할 가능성, 그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또 걱정 아니시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 전남도당이 그런 결정을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 아닌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순천 시민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사실은 당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그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해룡면을 떼어내서 말도 안 되는 선거구 획정을 한 상처가 지금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예. 이번에도 또 희망 고문을 하다가 예전처럼 다시 회귀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순천 시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크고 강한 회초리를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당 내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지명이 됐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천하람 위원장께서 우려의 입장을 내셨는데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뭐 지난주까지 비판적인 입장이 됐다가 막상 오실 것 같으니까 입장을 바꾸면 그 좀 문제가 있죠. 혹시나 하고 달라졌을까 봐 여쭤보는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 왜 저거밖에 못하냐라고 욕을 하고 저도 욕 많이 합니다. 그치만은 나름대로 이게 전문 분야거든요. 이게 당내의 복잡한 어떤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당무들을 처리하고 또 언론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메시지를 어떤 효과적으로 던지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 느끼는 거는 조선 제1검이라는 표현도 우리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한 조선 최고의 검사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칼을 들고 있는 이런 막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검도를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야구 배트를 잘 휘두를 거냐라고 하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평생 검도를 하신 분한테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와가지고 지금 야구 배트를 휘두르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50% 60% 나와서 한 타석 정도 놓쳐도 큰 문제 없는 상황이라면 까짓거 한동훈 장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키워줄 겸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웃카운트가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 남았든 두 개 남았든 사실 되게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예. 게다가 그리고 저는 이 비유도 좀 이상하다고 보는 게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9회 말 투아웃에 갑자기 구원 투수로 올라오는 거라면 그래 한 공 몇 개만 던지면 되니까 어떻게 또
넘어갈 수 있겠지 싶은데 지금 한 7회, 8회 이럴 때부터 중간계 투구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그래 좋은 뭐 자원이고 알겠는데 선대위원장 정도로 좀 아껴 쓰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마지막 한두 달에 반짝 선대위원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한 3달 이상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게 가다 보면은 경험 부족이라는 것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도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 카드를 이렇게 빨리 게다가 선대위원장 정도가 아니라 당무 전체를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기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차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신 것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주당이 올린 쌍특검법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뭐 대장동 50억 관련된 의혹이랄지 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큰 관심 아니겠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도 장관이지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공간을 열어주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열어주느냐. 네,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어젠가 그젠가 최근에 이제 입장 나온 걸 보면 예. 김건희 특검법은 뭐 총선 어떤 여론 용이고 뭐 도저히 뭐 좋은 법이 아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강하게 비판을 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럼 그걸 전격적으로 받는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단 공간을 열어줄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되 특검 출범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절충안을 한동훈 장관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민주당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정도 절충안을 던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가 안 되고 또다시 민주당에게 끌려가고 또 대통령실에서 또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됐을 때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지금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결국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받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별로 그럴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경험 부족에 대한 한 장관에 대해서 지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뭐 위원장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할 말은 한다라는 이미지도 또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역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똑똑하신 분이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본인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을 보면 미래 권력으로서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나름대로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고 실제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소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근본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아예 결이 다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쓴소리나 아니면 뭐 확장성이나 이런 것도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리다가 오늘 와가지고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께서도 뭐 약속 대련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아하.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지금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유력한 지위에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지층을 완전히 흩어버릴 정도로 차별화를 할 거냐?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적당한 수준으로 아마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대거 합류했다라는 내용이 한 주간 또 굉장히 이슈였는데 순천 시민단체도 공동 성명을 냈고요. 뭐 이어서 인터뷰하겠습니다만 서동룡 의원께서 주축이 돼서 뭐 전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재구성 촉구안도 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을 지금 70년이 넘는 세월 만에 통과시키고 또 그것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 가지고 정말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참여시켜가지고 또다시 어떤 뭔가 이념 대립과 같은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논란 없는 그냥
상대적으로 성향이 밝혀지지 않은 분들만 해도 좋은 분들로 분명히 꾸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피해자나 유가족 측에 너무 유리하게만 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성이 담보되는 인물들로 잘 짜는 것이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지고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다 봅니다. 예, 지역의 비판 입장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자, 한 가지만 지역 이슈 더 여쭙고 마무리를 하죠. 순천시가 자벌들을 내년에 10개월 동안 휴관하겠다 이런 방침을 냈습니다. 자벌들 노동자들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순천시 의회에서도 피해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촉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순천시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자벌들 데리고 몇 번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예. 순천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컨텐츠를 좀 더 이제 더 뭐랄까 고도화하고 리모델링도 더 해서 매력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순천시에서도 나름대로 실질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동자들을 쫓아내기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참 합리적인 타협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죠.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민주당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성탄절에도 털어야 되는지라 또 휴일에도 또 모시게 됐는데 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 예. 지난주에는 이제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21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최근에 이제 낸 책이 지방 미래 청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주제들 이야기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선거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획정안이 있잖아요. 순천시 선거구 단독 분구안이 담겨 있는데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안이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단 이제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순천시 선거구를 단독으로 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매우 환영하고 당연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남 도당위원장은 또 선거구가 순천시가 분구되는 안에 대해서 직접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순천이 분구가 되면서 그쪽에 선거구가 하나가 없어지고 그게 이제 신정훈 위원장이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선거구도에 관해서 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 농촌 지역의 의석수 양극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구의 증감은 수도권 내에서 조정을 하자. 그리고 지방선거구의 증감 여부는 지역균형 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해서 하자. 이렇게 요구해왔고 계속 밝혀왔는데 예. 이번에 선관위 안은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전북만 일석 줄인 그런 획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인구수 대비 선거구의 전속 문제가 된 곳이 지금 이제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과 달서는 이번에 그대로였고요. 전북하고 부천만 확구가 되는 그런 획정안이 넘어온 거거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 인구가 300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13개거든요. 부산은 인구가 330만인데 지역구가 18개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동안 부산 지역구를 한석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핵정의는 이마저도 거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관위 안은 중립성을 포기한 거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걸 반대를 하는 거고 예, 그 문제와 순천시 분구 문제는 좀 별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분해서 이야기는 잘 해주셨는데 도당 위원장의 그러면은 그 발언은 전남 지역에서 순천이 한 곳이 늘어나는 그리고 반대로는 서부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다시 바뀌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 영암무안 신안이 이번에 이제 선거구가 없어지고 뭐 무안은 나주와서 무안으로 붙이고 막 이렇게 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맞붙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은 이게 예. 정계특위로 간다고 하면 과연 순천시 분구가 그대로 잘 통과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21대처럼 그대로 가겠느냐 요것 때문에 전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거 뭐 반드시 순천 단독 분구 이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순천이 전남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전남 제1의 도시인데 예. 지금과 같은 게리맨더링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건 뭐 전체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천시 단독 분구는 당연한 수순이고 예전처럼 꼼수를 부르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저는 뭐 분명히 갖고 있고요. 예. 이런 입장을 우리 정계특위에도 계속 전달하고 당 지도부에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전략공천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전략공천에는 명분 정당성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지 뭐 좀 접한 게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현재 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공천의 기준을 이제 좀 발표를 했어요. 그게 사고지역위원회거나 분구지역이거나 현역 불출마 지역이거나 이런 데를 원칙적으로 전략공천을 하되 예. 다른 지역들도 상대 후보보다 현재의 경쟁력이 낮은 경우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이제 전략공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최소한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왜 전략공천을 하는지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제시되고 그 취지에 맞는 사람이 인물이 선정돼야 불만들이 적을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당에서 23곳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좀 경우가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우리 이제 현역 의원들이 되게 많으시고 예. 아직 당내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불화가 생겨서 당이 뭐 여러 가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위원회에도 그런 정확한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좀 진행해 달라라고 하는 말들은 저희도 다양한 경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공천위원회 기준 말씀 주셔서 분구가 어쨌든 또 순천시 선거구가 해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을 기준으로 자꾸 이제 순천 선거구만 여쭙게 되는데 그럼 여기도 전략공천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석이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의 공천 과정에서 전략 공천은 최소한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총선에서 순천시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이정현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전략 공천을 할 여지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현재 순천시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또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여지는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가죠. 자,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47%가 이 대표 사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던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역시 혁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 뜻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최근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평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소위 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가 나왔었고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임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 뭔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당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쓴소리와 어떤 요구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본격적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뉴스에 민주당 총리 출신 이름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어요. 뭐 예. 어떻게 만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어떤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 중에서 이낙연 대표 혼자가 이제 뉴스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전부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들이 다 그 민주당의 혁신,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은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이낙연 대표만 신당 이야기를 하니까 이낙연 대표 쪽으로 조금 이제 시선이 쏠렸던 면은 있고요. 예. 이 세 분 의원들이 민주당의 지금 모습으로서는 총선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 뭔가 변화되는 모습,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점점 모아서 내주시고 계셔서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목소리들에 반응하고 대답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새 총리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압박의 여지는 있습니까? 느끼시기에? 당 대표는 뭐 당을 어쨌든 총괄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하는 분이고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압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이제 이런 새 총리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당 대표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혁신을 안 한다라고 여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총선에서 우리 당에도 나쁠 것이기 때문에 대표께서 어떤 행태로든 만나시고 의견 듣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야기로 들어가죠.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뭐 의대 신설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이 뉴스를 해석해야 됩니까? 예. 이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역의사제 법안은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지역의사로 선발한 뒤에 해당 인원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목적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둘을 이제 합하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함인데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매우 환영할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국회 통과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이제 전남권 의대 신설에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간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의대 정원 확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자칫 놓치면 그 의대 신설만 가고 의대 정원 확대만 가고 또 지역 의사제만 들어오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가 좀 빠질 수가 있어서요. 예. 그럼 이제 끊임없이 강조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강한 반응을 내놓더라고요. 국회 통과가 괜찮겠습니까? 예. 보건복지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문제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그렇죠. 시절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법안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전제로 해서 의료인력 증원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 문제죠.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복지부의 주장들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복지부에서는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건지 뭐 7년으로 할 건지 8년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복지부가 아무런 검토나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복지부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움직여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지방에 사는 국민은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점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이고요.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전남권 의대 신설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재구성해라. 이제 의원님께서 주축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순 사건 특별법에 보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작성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 규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지난 12월 12일 날 기획단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그 명단이 총 15명입니다. 그런데 당연직 5명하고 유족 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단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국민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극우 인사들로 구성이 됐어요. 여순사건 특별법의 최종 결과물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진상조사 보고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기획단원들의 면면이 이러하다면 이거는 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예. 자칫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70년 동안 그 억울한 누명을 받아왔던 게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거를 여순을 또 반란 사건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70년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좀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뭐 지역의 시민단체, 뭐 유족회 등등 다 성명을 내고 있는데 여론이 모아지면 기획단 구성이 바뀔 여지는 있겠습니까? 저는 뭐 계속 저희가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을 할 텐데요. 앞으로 편향되는 이념으로 역사를 왜곡해온 인물들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교체해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할 겁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저희들 성명서에도 그런 말들을 썼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이 흉상철거에 의해서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기를 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저희들의 주장을 좀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털어불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성탄절을 맞아서 아주 또 오랜만에 댓글 읽어주는 작가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댓글로 살펴보는 시간. 라디오 전망대 유일무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좀 빨리 나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연말하면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떠오르죠. 예. 네, 이 이야기 먼저 전해드릴게요. 서울의 유명 백화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네, 뭐 서울 뭐 유명한 곳 뭐 백화점 이것저것 가면 크리스마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분위기, 그렇죠. 전광판이 네. 이제 분위기를 잘 내고 있는데 어떤 가족에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 가족은요 날씨가 추워서 집에 있으려다가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 여의도의 한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아내와 돌진한 딸 쌍둥이들을 데리고 오전에 일찍 백화점을 방문했는데요. 이 가족이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유모차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함께 탔던 노부부 중에 할아버지가요. 유모차를 탄 아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상함을 감지한 순간에 이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그 순간에 아내가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요. CPR을 하면서도 뭐 제발 막 이렇게 막 외치거든요. 예. 영상 보면. 빨리 막 119에 신고하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한 대학병원의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였던 와. 거예요. 하필 딱 그 시간에 그 엘리베이터에 간호사께서 네,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맞아요. 계셨던 거예요. 네. 쓰러지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한 2분 정도 진행하고 나서는 할아버지가 큰 숨을 내쉬면서 눈을 뜨셨다고 와, 해요. 다행이네요. 네, 쓰러지셨던 할아버지는 무사히 회복하셔서 연락이 왔다는데요. 세상에 아직 나를 조금 더 살게 해주려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태운 것 같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백화점에 가자고 조른 아이들 덕분에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또 감사 인사도 남겼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일에 누리꾼들은 어떤 댓글을 또 달았을지 네. 궁금한데요. 멋지다, 따뜻하다 뭐 이런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간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부터가 1,000원이다. 앞으로 3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하셨고 오히려 댓글 쓰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이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하셨고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기사네요. 우리 쌍둥이 가정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와, 할아버지한테는 하늘이 보내준 천사였네. 아침에 감동적인 글 읽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네요.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크리스마스 기적. 네. 또 좋은 이야기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혹시 사시면서 지금까지 팁을 받아보신 일 있으세요? 팁이요? 네. 팁 좀 주세요. 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요, 대학 때 그 아르바이트를 카페에서 했는데요. 예. 또 손님이 5,000원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네. 5,000원이 굉장히 큰 돈 아니었습니까? 제 나이를 어떻게 까마득한 시기에. 선생님? 예.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7년째 고속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이 팁을 받았다 이런 소식입니다. 보통 택시 기사분들이 받으면 받았지 고속버스 분들은 그 정해져 있는 요금 티켓을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기사분이 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한 승객이 허리가 아픈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짚고 불편하게 버스를 향해서 오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 승객을 돕기 위해서 기사분이 직접 내려서 대신 가방을 들어드리고 좌석에 앉을 때까지 승객 옆을 지키셨다고 해요. 예. 그리고 좌석에 앉아서도 안전벨트까지 또 매드렸다는데요.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그 승객이 다가오더니 운전석 옆에 있는 컵 홀더에 뭔가를 툭 던지더랍니다. 네. 이 기사분 내가 도움드린 것이 고마우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뭐 먹을 거나.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승객들이 고맙다고 사탕이나 껌을 주시기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인사까지 드렸는데 승객들이 다 떠난 후에 컵홀더를 좀 보니까 그 안에 5만 원짜리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5만 원을 팁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미 뭐 그 승객도 떠나고 안 계셨다 이러는데 고속버스 운전 7년 만에 팁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예, 훈훈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도 역시 네. 어떤 댓글들 누리꾼들이 남기셨습니까? 네, 훈훈한 사연이다. 뭐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이 푸근해진다. 이런 내용들 많았는데요. 예. 몸과 마음이 추웠는데 감동이 밀려와서 후끈후끈해지네요. 또 배려해 주신 기사님도 멋지고 불편한 몸에 보답한 할머니도 훌륭하시다 이렇게 해주셨고 예. 대한민국은 선량한 국민들이 있기에 살만하다 이런 댓글 있었고요. 또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찡해지고 울컥울컥해집니다. 이렇게도 주셨고 어떤 분은요. 앞불싸 주머니에 5만 원은 없고 사탕만 남아있다 이런 좀 유쾌한 익살스러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주머니에 뭐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뭐.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송년 모임들 많이들 하시는데 의미 있는 송년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송년 모임도 있었습니다. 예. 부산으로 가보면 부산 영도구에서 지역 기관장들이 함께하는 송년 모임에서요. 단체장이 기초의회 의장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장이 기초의 시의장, 그러니까 시군의회 의장을 폭행했다고요? 네. 왜 무슨 일인 거예요?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이경민 영도구 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장들이 모인 송년 모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이 자리에서 김 청장과 이 의장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거를 두고 그 자리에서 갈등을 빚었다고 해요.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면서 김 청장이 이 의장의 그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하다가 실제로 뺨을 때렸다라고 그 다음에 모욕적인 발언까지 이어갔다 이렇게 이 의장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김 청장 측은 예산 삭감을 항의하는 주민들과의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서 입을 막은 것뿐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주민들도 있는 자리였고 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의 불미스러운 일 뭐 잘잘못을 떠나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럼요. 댓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필요치 않은 의원들을 없애라 이런 얘기 나왔고 둘 다 사퇴해라 시국이 어떤데 지금 송년 모임이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이래서 예산 삭감은 신중하고 사전에 협의 설명을 잘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있었고 그다음에 송년회에서 술을 마셔야 하나 취하면 감정이 나오는 거지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 있었고요. 기관장들이 모여서 세금으로 먹고 놀다가 싸우냐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이냐 쯧쯧 뭐 이렇게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댓글 읽어주는 작가 라디오 전망대 유일무 이선아 작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에 보내드린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는데 오전에 병원을 가보니까요 대기 인원만 한 5, 60명이 되더라고요. 아프지 않는 연말 꼭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거의 마지막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듣고 나면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되니까요. 끝곡도 캐럴로 준비했습니다.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